자, 일단은 그러면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5번하고 볼 건데요. 생물의 변이가 어떻게 다양해지는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가 다양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밑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기 전에 과정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주로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다 그랬죠.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변이가 이제 나타나겠죠. 두 번째, 그 무리에서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어떤 이제 환경이 조금씩 변하겠죠. 그 환경에 맞는 애들만 이제 조금씩 그 변이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겠지.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변이가 쭉 꾸준하게 이제 누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원래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이고 일종의 진화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를 말하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밑에 예를 한번 볼 건데요. 이제 한 종류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이건데요. 요거는 이제 다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유전학의 아버지가 다윈이잖아요. 그래서 찰스 다윈인데 다윈이 남아메리카에서 칠레에서 100km인가 1000km인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인데요. 갈라파고스 제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라파고스 제도 군도라는 곳이 있는데 칠레 남아프리카의 그 서부에 하나 있는 칠레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거는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제도라고 하고 혹은 군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을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군함을 타고 다윈이라는 사람이 귀족이거든요. 귀족이니까 돈이 많겠지, 그지? 그리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제 박물학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곳을 이제 탐험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의 뭐 생물들을 수집하고 체류하는 게 이제 취미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군함을 타고 영국 군함을 타고 이제 칠레 지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라는 섬을 이제 방문을 한 거야. 이제 박물학자니까 취미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하고 기록에 남기고 그 다음에 뭐 수집하고 이런 게 취미였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채집도 하고 그 다음에 기록도 남겼는데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그 갈라파고스에 피치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들을 많이 관찰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피치새와 갈라파고스 거북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겼는데 피치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새예요. 그래서 뭐 큰 새는 아니고 이제 작은 새인데 이제 여기 이제 피치새인데요. 섬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도라고 했으니까 섬이 작은 섬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이 같은 피치새들이 어떤 섬마다 부리가 다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계속 관찰했더니 피치새가 사는 지역의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달라지더라라는 걸 이제 관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곤충이 많고 일반적이면 곤충이 많고 그냥 그런 지역들은 이제 부리가 가늘어, 작고 가늘어. 그런데 이제 선인장이 사는 지역에 사는 피치새들은 선인장을 이제 파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지, 그치? 가늘고 길어진 거예요, 부리가. 그 다음에 씨앗이 많은 지역에서는 부리가 씨앗을 쪼아서 이제 부셔서 먹으려면 부리가 좀 튼튼해야겠죠. 부리가 크고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섬에 사는 먹이 환경에 따라서 피치새의 부리가 다르게 진화됐구나, 적응하면서 다르게 진화됐구나 라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리 모양들이죠. 그래서 먹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해가지고 거북이가 일반적으로 거북이가 목이 되게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북이도 이 특정 섬마다 어떤 애들은 목이 되게 짧은 애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목이 중간 형태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목이 되게 긴 애가 있대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목이 되게 긴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또 관찰했더니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 애들은 거북이들이 목이 되게 짧아.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관목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줄기가 좀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목이 좀 중간 정도예요. 그런데 목이 되게 긴 애들은 조금 이제 높은 곳에 사는 뭐 열매나 이파리 등을 이제 따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먹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먹이 환경에 따라서
갈라파고스의 거북이가 목이 짧은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의 목 길이가 되겠죠. 목 길이가 다르게 진화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에 적응한 변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플러스 강의 오른쪽에 1번부터 볼게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피치새에 대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부리가 달라지게 돼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피치새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치새라는 한 종류인데 부리만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많은 지역에서는 씨앗은 되게 이제 튼튼하니까 말씀드렸지만 부리가 되게 크고 단단해져요. 그리고 선인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부리가 이제 길어져야겠죠. 뾰족하게 길어져야겠죠. 가시보다 길대요. 되게 찔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새 부리처럼 부리가 작고 가냘픈 거예요. 그래서 먹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응했구나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림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나와 있는데 한 종류의 새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이 있는데요. 1번 부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무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새무리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고 이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만 살아남겠죠. 그리고 씨앗을 좀 먹는 애들은 다른 섬으로 또 날아가 버리겠지, 그렇지? 아니면은 굶어 죽거나. 그래서 그 섬에 살아남은 애들끼리 자손을 만들겠죠. 그럼 그 자손끼리 번성을 해가지고 걔네는 이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는 거지, 그 섬에서는. 그리고 옆 섬에서는 또 이제 선인장을 먹는 애들만 살아남으니까 부리가 긴 애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마다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 이게 이제 진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이제 진화까지는 배우진 않지만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그러면은 다양한 변이가 생기겠죠.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애들끼리 이제 생존해서 번식을 하겠죠. 유전하고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되면 뭐가 되죠? 새로운 종이 생성됩니다. 새로운 종 탄생. 혹은 분화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길이는 목이 길지 않았대요. 그래서 말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말의 한 종류처럼 목이 되게 짧았었는데 이제 먹이 경쟁에서 걔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높은 지역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기 시작했대요. 어떤 애들이. 그러면서 그게 좀 유리해지니까 다른 뭐 말이나 이런 초식 동물에 비해서 목이 길어진 게 그 환경에서 되게 살기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들은 이제 태화해서 도태된 거죠. 그래서 긴 애들만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진화가 되고 기린은 목이 길어졌다. 이런 내용.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변이가 생성되면 생존하고 유전해서 생식과 유전 이렇게 되겠네. 생존하는 애들끼리 이제 생식을 하겠죠. 이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 되면 새로운 종이 탄생하면서 진화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뭐 말씀드린 거는 굳이 여기서 다루진 않아도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변이가 생성되는 것까지. 알겠죠? 이게 이제 진화가 되는 원천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봤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5번, 6번 방금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풀어보세요.
5번은요. 다양한 변이가 되겠죠.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적응해야겠죠.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겠죠. 이게 반복되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해요. 6번은요. 나부터 시작했죠.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 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로 가겠죠. 네,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기에 유리하였다.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나가 다 되겠네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변이가 다양해지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과정을 한번 봤었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돌연 변이든 어떤 거에 의해서 이제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겠지. 그 살아남는 애들 위주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변이가 다양해지고 환경에 적응해서 변이가 다양해지고 진화한다. 이런 거 잠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생물의 분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분류는 이제 생물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인간에게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김새라든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통점을 가진 애들끼리 이제 무리지어서 나누겠죠. 그걸 이제 분류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생물 분류의 기준은 종이에요. 그래서 종에다가 별표를 쳐놓고요. 가장 기본 단위, 예를 들면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였잖아. 그런 것처럼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종이에요. 그래서 밑에 3번을 먼저 보실 건데요. 생물의 분류 단위가 있는데요. 이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속, 과목, 문, 개고요.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개가 가장 큰 거예요. 개는 개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체계. 그래서 가장 큰 덩어리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식물로 분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식물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균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원생생물. 그 다음에 원핵생물계.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등에서는 5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균,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라고 해서 뭐 단세포 이런 애들이고, 원핵생물은요, 이제 뭐 무슨 세균 같은 애들 있죠. 그리고 원생생물은 세균보다 조금 진한 형태, 단세포나 가세포 섞여 있는 애들. 이렇게 이제 5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한 6개 정도도 분류하는데 우리는 이제 5개만 분류를 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분류 단위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이야. 사람종. 보통 이제 영어로 휴먼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 그 다음에 고양이, 소, 말, 사자, 등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동물들의 이름 있죠. 식물들의 이름 있지. 이게 이제 종이야. 개와 늑대, 그리고 고양이와 사자 이렇게 할게요. 사람종 같은 경우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우리 친척들로 되는 것들이 이제 영장류가 있죠. 영장류, 그치?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요 윗단계에서 분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 속, 사람 종으로 나눠져요. 사람 속에는 뭐냐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책을 많이 본 친구들은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원시인의 쭉 해서 우리 유인원 중에서 제일 최초로 발견된 게 모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봤잖아요.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니,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봤지요? 들어봤나요? 자, 그래서
그래서 7번 볼게요. 44페이지 7번 다음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돼 있는데요. 아까 했으니까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고요. 생물 무리 사이의 차이가 커져서 원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난다. 살아남은 남은 생물이 자손에게 자신의 특징을 전달하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된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는다. 가라 다나가 되겠죠. 가라 다나. 최근에 5번 되고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이제 피치새의 다양한 뿌리, 이제 먹이 환경에 따라서 뿌리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했었고요. 선인장이 많으면은 길어지겠죠. 가늘고 길어져야 되고, 씨앗이 많으면은 크고 단단해진다라고 했고요. 곤충이 많으면 그냥 작고 가냘프다 그랬죠. 다양한 변이를 지닌 핀치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뿌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기억났죠? 핀치 뿌리 모양이 다양해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먹이 종류 때문이죠. 이해가 나고요. 답은 3번 되겠네요.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이거 좀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다윈 이전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진화를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기린을 목을 설명할 때 이제 다윈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 환경에 따라서 긴 애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였잖아요. 라마르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린 목이 되게 짧았었는데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길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니고요. 이미 변이가 조금씩 이제 돌연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환경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변이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어요. 기억 니은 3번이고요. 9번에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다. 그죠? 고유의 특징? 아니겠죠? 1번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분류한다. 자,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친척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생물을 분류하면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맞네요. 9번에 5번이고요. 10번은 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하고 3번인데요. 생김새나 서식재가 비슷하면 같은 종으로 분류한다 있는데요. 아니죠. 생김새나 서식지에 따른 분류는 이제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분류는 되지 않겠죠. 여러 가지 뭐 모양이라든지 구조적인 공통점 등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10번은 3번이고요. 11번은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그 다음에 식욕문, 그 다음에 고양이 속, 고양이 과, 고양이 종이 되겠죠. 종속, 죄송해요. 고양이과 고양이 속이군요. 네, 종속, 과목, 강목이니까 식욕, 목,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종이네요. 네. 12번 생물의 분류 단계에 있고요.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이다. 강은 문보다 작다. 강은 문보다 작다. 그죠? 네, 같은 과인 생물은 과는 속보다 크니까 틀렸죠. 속이 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에 3번 되겠죠. 동물과 식물은 개 단위로 분류하는 되겠고요. 작은 분류 단위에 함께 속할수록 가까운 관계, 친척 관계가 되겠죠. 13번은 호랑이, 사람, 삭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호랑이와 삭이 조금 더 가깝겠지. 그래서 개를 보시면 같은 동물계, 그 다음에 척삭동물 둘 다 이제 셋 다 척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에 들어가요. 포유강, 포유강, 포유강. 그 다음 여기서 갈라지죠. 식육목, 영장목, 식육목. 사람은 이제 영장류에 속하니까 영장목에 들어가고요. 호랑이나 삭은 이제 고양이처럼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니까 식육목. 뭘 이제 육식 관련된 애들이죠. 과는요, 고양이과, 사람과, 고양이과. 삭도 고양이과에 들어가요. 속, 그래서 표범 속, 사람 속, 고양이 속. 호랑이는 표범 속이군요. 종은요, 호랑이, 사람, 삭 이렇게 돼요. 호랑이와 사람은 같은 속에 속한다 보시면요, 속은 다르잖아, 그지? 사람과 호랑이는 호랑이와 삭은 같은 속이다 그래도 속 다르고, 사람과 호랑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 그랬는데요. 일단 척추를 가지고 있고 포유류라는 공통점 등이 있죠. 그리고 사지가 발달해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식육목에는 사람, 고양이, 과 등이 들어간다.
사람은 영장목이니까 아니죠.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 여기 정확하네요. 13번에 4번.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포함하는 생물의 종류는 적어지겠죠. 대신에 더 구체적이고 친척 관계가 가까워지겠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봤는데 해야겠구나. 자, 38페이지 생물 다양성과 분류 한번 보실게요.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38페이지 생물의 분류 체계, 그다음 별표 후약 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쭉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작할게요. 생물의 분류 체계는 크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등에서는 5개로 나눠져요. 요 개를 말하는 거고요. 동물, 식물, 균류, 그 다음에 원핵생생물, 원핵생물, 개 5개로 분류를 해요. 보통 이제 진화된 정도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5개, 5개가 되겠고요. 분류 5개. 첫 번째 원생생물, 원핵생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생생물. 이게 원핵하고 원생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원핵이라는 건요, 핵이 원시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보통 세포는 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핵, 핵이 원시적인 형태, 핵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핵막이 없어서 원핵 생물들은 이렇게 유전 물질들이 이렇게 그냥 핵막 안에 핵으로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져 있어요. 실처럼. 그래서 핵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원핵 생물이고요. 얘는 원핵. 나머지 이제 진화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생, 그 다음에 균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물,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진짜 핵, 진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을 기준으로 할 때는 원핵과 진핵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핵은 핵이 없어요. 왜? 핵막이 없기 때문에. 진핵은 핵이 있고요. 왜? 핵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해야 돼요. 원핵과 진핵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제 진핵에서는 원생, 균류,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생물 정도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원핵 생물 같은 경우는요, 책을 보시면 세포에 핵이 없다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원핵이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원핵 생물들은 세균이 들어와요. 그래서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질 때는 단세포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몸이 한 개의 세포에다가 밑줄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이따 보실 건데요. 균류도 세포벽이 있고 식물도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은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진화가 되면서 세포벽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핵 생물은 단세포면서도 세포벽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포벽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물의 얘 이제 광합성을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가 있는데, 광합성을 하는 애만 따로 분류를 할 거예요. 원핵 생물은 그래서 주로 이제 세균들을 들어가요. 무슨 균 이렇게 있죠. 대장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폐렴균, 충치균, 젖산균, 유산균, 이런 것들 있지. 무슨 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원핵 생물에 들어갈게요. 광합성을 하는 보통은 이제 원핵 생물 중에서 이런 세균들이 있다가 바닷속에 살다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얘가 남세균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하고 남세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에 염주만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하는 조상들이에요. 조상세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로 넘어갈게요. 원생은 조금 두루뭉술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이 많고요. 보통 비생물인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핵이 있고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물이, 그러니까 원핵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닌 어중쩡한 애들을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밑줄 대부분 단세포지만 다세포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 없죠. 그리고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로 특징이 없죠. 그리고 어떤 애들이 있냐?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혹은 조류들. 원생생물 중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류들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미역 다시마. 김미역 다시마. 마치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가 식물 같잖아요. 그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얘는 기관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뿌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원생생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류, 그냥 미생물 같은 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미역 다시마가 식물이 아닌 원생생물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원생생물에서는 특별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 김미역 다시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집신벌레, 아메바, 유블레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세포 원생생물에 들어가요. 보통 미생물들. 그 다음에 이제 균류를 볼게요. 균류는 버섯이나 곰팡이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좀 특이해요. 운동성은 없지만 그래서 운동성이 없잖아요. 버섯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은 아니에요. 왜? 광합성을 안 하고. 그래서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일단 밑줄에 넣으시고요. 두 번째, 실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특이해요. 균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포자 번식을 해요. 곰팡이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푸른 곰팡이, 식빵 같은 걸 먹고 여름에 오래 놔두면은 이제 곰팡이가 들잖아, 그지? 그 곰팡이 아니면 우리 집에 가끔씩 쓰는 곰팡이들 있잖아요. 그건데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요, 이렇게 실모양 같은 이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균사라고 해요. 실모양 같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 있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포자라는 거고요. 동물로 치면 이제 정자, 난자 같은 그런 이제 생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자. 그래서 포자 번식을 해요. 특이하게. 그래서 버섯 같은 걸 이렇게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실처럼 뜯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균사 구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사로 된 구조로 되어 있고 포자 번식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서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이게 이제 분해자 역할을 하는 거고, 보통 그래서 이제 습기 가득한 흙에서 이제 살죠. 햇빛이 없는 곳에서 분해자 역할을 한다. 얘네는 이제 다세포고요. 대부분 다세포고, 그 다음에 기관도 있어요. 얘는 광합성 안 한다 그랬죠. 광합성 안 해. 그 다음에 식물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운동성 있고요, 운동성 없고요, 움직이지 않죠? 특징은 광합성을 하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세포벽이 있죠. 참고로 균류도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 원생생물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해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보시면 책을 보시면 다세포 생물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다 밑줄에 놓으시고, 밑에 두 번째 광합성 밑줄에 놓으시고요. 연동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고, 세 번째 기관이 잘 발달했죠. 뿌리 줄기가 같은 기관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니면 기관 발달. 그리고 네 번째, 대부분 육지에 생활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죠. 물에도 사는 식물이 있으니까. 종류를 보시면요, 우산이끼, 새뜨기, 고사리 같은 애들은 이제 포자 번식을 해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해바라기, 소나무, 진달래 같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물은 종자, 씨앗 번식을 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 우산이끼, 새뜨기, 고사리는 포자 번식을 해요. 마치 균류처럼. 그러니까 균류에서 이렇게 이제 진화했다는 걸 대충 알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고사리, 이끼 이런 애들은 고생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진화 시대 때부터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속시식물, 어시식물, 속시식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였잖아. 그리고 식물은 당연히 이제
광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광합성하는 애들이 이렇게 세 단계. 원핵생물에서는 남세균, 염주말 같은 세균, 그 다음 원핵생물들, 그 다음에 원생생물에서는 김미역, 마지막,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는 거고요. 균류에는 얘가 여왕버섯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인데요. 동물은 너무 잘 아니까 운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광합성은 하지 않죠. 세포벽 없고요. 당연히 기관 잘 발달했죠. 이런 특징이. 그래서 동물은요 다세포 생물, 세포의 세포벽이 없다. 운동성 여기다가 비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서 초식이든 육식이든 어쨌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지? 양분은 없고요.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몸의 기관 발달 비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암수로 나눠져서 암컷, 수컷으로 나눠져서 수정으로 번식을 하죠. 밑에 이제 5개의 특징 한번 보면요. 그래서 몇 개만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칠게요.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죠. 그러니까 핵막이 없다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원생생물,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진핵이라고 해가지고 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생생물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균계는 핵이 있고요. 그 다음 세포벽도 있어요. 그죠? 광합성도 안 해요. 식물적 특징, 식물처럼 생겼지만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식물계는요. 광합성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광합성 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식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광합성 때문이요. 그 다음에 동물은요. 특징은요. 핵은 있고 그다음 세포벽이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얘만 세포벽이 없거든. 나머지 원핵, 균류, 식물은 다 세포벽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강합성은 안 하죠. 세포 수를 보시면요.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다세포니까 조금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식물 다세포, 동물 다세포. 나머지 것들은 원핵은 단세포고요. 원생생물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균계도 단세포가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식물, 동물은 다세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원핵과 나머지 위에 4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핵의 유무예요. 핵이 없는 애를 원핵, 원시핵, 그 다음 위에 핵이 있는 애들을 진핵, 진짜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로부터 이제 식물, 균계,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진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우리 9, 10, 11, 12번만 풀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숙제는 여기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 있잖아요. 내신 대비 교재 여기 보라색 페이지. 그래서 중단원 기출문제 한번 오늘 배운 부분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챕터 2가 2장이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예요. 18에서 20페이지 이거 한번 풀어놓으시면 되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같이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그리고 앞에 있는 뭐 잠깐 테스트라든지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같은 거 잠깐 채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하시면서 보도록 하세요. 다음 주는 이제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요. 분류하는 기본 단위 종부터 다시 한번 분류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까지. 생물 다양성 보존은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서 그냥 읽고 저번처럼 넘어갈 거예요. 중간에 문제 한번 풀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은 이제 생물의 구성에서 세포와 조직, 기관, 개체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분류 기준까지 해서 2장을 시험을 볼 거예요.
네, 9번에 가는요 운동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동물이겠죠. 네, 나는요. 그래서 특징 한두 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균사니까 균류, 균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는요 광합성을 한다 그랬으니까 식물이 되겠고요. 라는요 세포에 핵이 없고 세포벽이 있다 그랬으니까 세포에 핵이 없다 그랬으니까 원핵이 되겠고요. 마는 원생이 되겠죠. 10번에 나비, 불가사리, 해파리 잘 알겠지만 동물계고요. 곤충도 동물에 들어가요. 아메바, 미역, 직심인벌레 이런 애들은 원생생물이 되겠죠. 네, 단세포인 미생물들. 폐렴균, 대장균 이런 애들 균자 들어가는 거 있죠. 세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들은 원핵생물이죠. 그리고 영주발, 남세균 같은 애들은 광합성을 한다. 소나무, 해바라기, 우산 인기는 식물이고요. 곰팡이, 버섯은 이제 균계가 되겠죠. 자, 원생생물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단세포이다. 근데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으니까 X. 2번은요. 원핵생물에 속하는 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원핵에는 세포벽이 있죠. O. 세포벽이 없는 건 이제 동물만. 자, 한번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다세포가 되겠죠. O. 균계,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만 균계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광합성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햇빛이 없는 곳에 살아요. 버섯은. X. 12번은요. A에 해당하는 기준은 원핵과 나머지 4개니까 핵의 유무가 되겠죠. 핵 원핵이냐 진핵이냐. 2번. 예,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배웠던 거 되게 좀 앞에 세포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하고요. 방금 했던 오늘 했던 26페이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4, 26 페이지니까 잠깐 좀 보고 계시면 세포 소기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 단계니까 1분에 제가 시험을 볼게요. 시험을 보신 다음에 시간은 자유이고요. 빨리 보면 한 10분 정도 내로 볼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걸리면 15분,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보시고 이 앞에다가 딱 놓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채점해서 다음 주에 확인해 드릴 거예요.